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들 중에 딱 하나만, 경제 뉴스들 중에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꼽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혹은 안 올리는지에 따라서 그게 여러 나라의 환율에도 다 영향을 주고요. 또 그게 돌고 돌면 각국의 기준금리에도 또 영향을 주니까 그게 또 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센터뷰 시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살펴보면서 또 이게 전 세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센터뷰 시간.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이 여전히 사람들, 투자자들의 관심사에는 거의 넘버원이겠죠, 여전히? 넘버원까지는 아닙니까? 여전히 제일 중요하죠.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예. 또 생활인으로서도 음. 어쨌든 기준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같은 거 올라가니까요. 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생활인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투자자들에게도 물론 금리가 중요한데 음. 최근에 약간 기류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7월 초까지는 인플레이션은 내가 꼭 중앙은행이 잡을 거고 네. 금리도 계속 공격적으로 올릴 거야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스탠스였습니다. 음. 그래서 7월 달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에 빅스텝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렸고요. 음. 또 미국은 0.75%포인트씩 두 번 올렸는데 네.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모든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정되는 게 기준금리인데 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금리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까? 시장 참여자들이 중앙은행의 의중은 또 열심히 보지만 나름 또 시장의 집단지성으로 결정이 되는 시장금리가 있는데 예. 지금 시장금리는 꽤 많이 떨어졌죠. 예,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 정도까지 갔었는데 네. 이게 지금 3%예요. 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역시 한 3.5%까지 6월 달에 갔었는데 네. 이게 금주에 2.5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조금 올라서 2.6이지만 가파르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미묘하게 바뀌는 거는 네. 그래도 중앙은행가들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금리는 금리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또 기대가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더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잠깐 언급해 주신 3년짜리 또는 10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네, 오히려 내립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정확히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 미국에서 결정하는 연방기금 금리 이거는 만기가 하루짜리의 짧은 금리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가들이 돈을 풀거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가들이 어느 정도 금리는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미국 정부가 나한테 돈을 꾸는데 빌리는데 내가 10년 후에 받을 거예요. 네. 그리고 10년 후에 받을 이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그 금리 받아야 되는 그 채권을 계속 들고 있으면 그 그 이자를 받는 네. 거죠. 근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중앙은행가들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 파월 의장의 임기가 4년이에요. 네. 그럼 4년 임기짜리가 10년을 결정한다 그러면 물론 그 10년을 보면서도 앞으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대가 투영되지만 본질적으로 만기가 긴 장기 금리일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이 더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은행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만기가 짧은 금리는 네. 거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연동이 됩니다. 근데 뭐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3.5% 정도까지 갔을 때는 예. 이번 사이클에서 대략 만기가 짧은 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한 그 언저리까지 3.5 근처까지는 갈 가겠다라는 거다. 기대가 투영이 된 건데 그러니까 2년물 금리가 그 정도까지 먼저 달려간 거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3%는 이제 기대가 바뀐 거죠. 이제 뭐 한 3% 정도가 되면 물론 네. 이제 중앙은행의 단기금리가 꼭 뭐 3%에 단정적으로 멈춘다 이건 아니지만 뭐 그 정도가 되면 어지간히 올렸다는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를 많이 올리기 어려울 거다라는 기대가 투영되는데 네. 뭐 무엇보다도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로 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거다. 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도 좀 잡힐 거다라는 그렇죠. 예상입니까? 특히 미국에선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거냐, 예. 뭐 안 갈 거냐, 혹은 이미 침체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미국의 1분기와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연속으로. 예. 근데 이런 일이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음. 70년대 이후로 나타났던 사례가 한 7번밖에 없으니까 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 그리고 이 논쟁이 당장 답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미국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그 판단을 내려주는 네. 이거는 경기 상승 사이클이에요. 혹은 경기가 꺾였어요. 음. 해주는 기관이 이제 MBER이라고 하는 전미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네. 민관 기관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아마 한 1년쯤 지나면 지금 경기에 대한 답을 줄 겁니다. 2023년 한 여름쯤 가면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봤더니 그때가 경기 침체의 시작이었어. 뭐 이런 답을 줄 거예요. 돌이켜 보면 지금쯤이. 네, 근데 예. 이것이 너무 후행적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는 자주 나타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침체냐 아니냐 판단과는 무관하게 이미 이제 미국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저는 적어도 3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제가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사례가 70년대 이후로 6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과거에는요.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에는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앙은행도 경기가 나빠지는 걸 이미 파악을 하고 예상하고 예상이 아니라 2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그 자체가 뭔가 나빠지는 경기가 거니까. 나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금리를 낮추는 사이클이었으니까 예. 우리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경기 역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땐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과열로 가는 걸 막고 또 경기가 나빠질 땐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네. 이번에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던 사례 있었어요. 아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경기가 빠지는데 금리를 높였던 사례는 처음이에요. 엇박자죠. 이거는 경기 순응적 통화 정책이고 지난 3월 이후로 굉장히 금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불 붙는데 더 불 붙이는 혹은 떨어지는데 꺼지고 더 있는데 꺼뜨리는 더 거죠. 꺼뜨리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1분기, 2분기가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엄청나게 틀렸어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7월 달도 자이언트 스텝이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대략 한 1% 중반 정도 플러스이고 네. 이거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1, 2분기도 틀렸던 걸 생각을 해보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경기가 3분기가 뭐 마이너스 성장이 안 나오더라도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긴 힘들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전분기 대비요. 또 미국은 또 이제 연율화 시키는 하니까. 거죠. 전분기 대비해서 한국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진폭이 조금 작은 편이긴 해요. 우리는 이제 전분기 대비인데 네. 한국 곱하기 4한 게 미국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3분기도 아주 좋아지긴 힘들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럼 그런 상황에서의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미국 입장에선 고민일 것 같고 와, 진짜 고민이겠네요. 지금까지는 금리 얼른 빨리 올려서 물가 오르는 불 저거 빨리 끄고 네, 다시 경기에 맞춰서 금리를 조절하자라는 네, 거였는데 생각보다 금리 올리는 파급 효과가 크게 불경기로 나타나고 네. 그럼에도 물가는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불경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나빠질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네. 또 뭐 제니 렐런 지금 재무장관은 침체 안 갈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그 파월 의장 그 중간 정도인데 경기 침체는 심하지 고용이나 않을 이런 거다. 것들이 뭐 괜찮다는 주장은 하는데 그래도 7월 FOMC에서 약간 발언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3월, 5월의 FOMC는 약간의 그 가이던스를 줬어요. 내가 0.75 올릴 거다라고 한 언질도 줬고 이렇게 줬는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융시장의 용어로는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 파월 의장의 말 그대로 하면 9월 FOMC에서 안 올려도 돼요. 내가 데이터를 보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데이터 디펜던스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가 필요하면 50bp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미묘하게 상황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은 경기 쪽에 대해 경기 둔화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결이 다른 게 네. 한국은 부채 문제가 조금 심각할 것 같아요. 만약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키거나 멈춘다면 올렸을 때 오히려 올렸을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제결제은행 BIS라는 데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것이 신용 갭이라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GDP 성장률은 개인으로 따지면 소득입니다.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와 민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신용 갭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소득과 부채가 늘어나는 그 정상적인 속도보다 이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부채가 우리나라의 신용 갭이 17.7%입니다. 이 숫자 가지고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부채가 늘어난 데가 일본입니다. 예. 신용 갭이 25%고요. 예. 그다음이 태국입니다. 21%. 예. 세 번째가 한국이에요. 17%. 음. 그럼 민간 부채가 장기 추세로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 부채도 많지만 정부 부채는 진작부터 네. 많았던 나라예요. 거기는 유명한 나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예. 금리를 못 올리는데 우리나라도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래야 부채를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야 더 이상 빚을 안 내시지. 오히려 빚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좀 금리를 높이 올려야 사람들이 빚 내는 데 조심하게 된다라는 예. 견해가 있고요. 저 같은 견해는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경제가 멀쩡할까인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인 거죠. 네. 금리를 올려가지고 부채 내는 걸 막기보다 그게 무서워서 지금 그 유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채가 많은 나라에서 경제가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부채 늘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인데 작년 이맘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갑자기 조였잖아요. 네. 작년 가을 겨울 무렵에. 네, 예. 저는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에 대한 계획은 한 2, 3년 걸쳐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1년은 걸쳐서 하는데 네. 이걸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건 경제 혼란을 조성하는 건데 그럼 왜 경제 관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런 정책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우리가 그 부채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는 당위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데 금리를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세련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브레이크 밟도록 하는 그럼요. 게. 금리는 예. 돈의 가치거든요. 예. 내가 너 돈 빌리는데 내가 비용을 높일 테니까 능력 있으면 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 판단을 내는 자본주의에 맞는 건데 네. 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은 뭐냐면 기존에 빚낸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돼요.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금리가. 올라가죠. 우리나라가 예. 고정금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고정금리는 3년밖에 안 되잖아요. 3년 후에는 그렇죠? 다시 변동금리로 풀리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변동금리에 가까운 경제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던 것도 저는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돈의 양을 규제한 거예요. 아예 못 빌리게. 아,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채가 많이 늘어난 쪽은 기존에 빚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녹아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작용을 중앙은행이 고민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딜레마는 제가 우리나라의 이 신용 갭이 17.7%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 말은 미국은 빚을 더 낼 만하다, 여유 있다는 빚을 뜻인가요? 갚았다는 얘기예요. 예. 특히 미국도 기업은 부채를 늘렸는데 가게는 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근데 그 부채 줄인 게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빚을 갚은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게 뭐 주택 시장에서 발생한 위기이다 보니 미국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미국에서 깡통 주택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네. 내가 대출을 갚을 은행으로부터 갚아야 될 그 대출금은 있는데 집값이 거의 뭐 그거나 그거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미국은 그런 파산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예 내 자산 집 포기할 테니까 부채도 그냥 상계해줘라고 하는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빚을 갚았어요. 빚이 줄어들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의 딜레마는 뭐냐면 금리를 올렸을 때 많은 나라들이 문제가 생기고 미국도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다른 데보다 좀 있고 예. 뭐 저는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에서 괜찮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미국 경제도 저는 주름이 잡힐 수 있다고 보면 다른 나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네.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최근에 이제 본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한국은행이 나름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죠. 금리를 올려 우리 형편에 맞게 저는 뭐 적당한 속도로 올렸다고 보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으니까 금리가 역전돼 버렸어요. 네. 유럽 금리 올릴 엄두도 못 내다가 7월에 금리 올렸어요. 지난달에. 예. 근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 보니까 벌써 휘청거린다는 이거 뭐 얘기 나오죠? 도저히 금리를 올릴 그런 결기가 안 느껴져요. 일본 아예 금리 올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 엔화, 유로화가 얼마 전까지 다 약했던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래 나는 내 길을 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뭐 미국 경제에서도 어떤 일이 저는 뭐 벌어질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 역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입장 좀 불편하잖아요. 미국 네.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라는 게 예. 외자 유출에 대한 걱정도 있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에서 멈춰질 거냐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나 자본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네. 아무튼 미국이 좀 올리다가 올 연말 이후로는 안 올렸으면 공격적으로 좋겠다. 좋겠다라는 바람과 또 나름의 또 그런 기대가 최근에 미국의 시장 금리 안에 저는 투영돼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리저리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에서도 경기도 좀 나빠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미국도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기는 한다. 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는 속도는 느리면서 물가가 계속 안 잡히면 네, 또 그럼 계속 금리를 올릴 수도 있으니 네. 그러면 우리 아주 골치 아파진다는 뜻이군요. 뭔가 아직은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되는데, 예. 그럼 어떤 기대를 좀 갖게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인가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이런 게 네. 되게 민감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의 7월 물가가 나오는데 네. 6월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일 거다. 6월에 9.1%까지 나왔나요? 1년 전에 나왔잖아요. 비해서. 예. 예. 꺾일 거다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물가도 6월보다 높았다 그러면 미국이 좀 천천히 갈 거야라는 기대 같은 게 확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지금의 시장의 근데 기대는 물가 상승률도 7월보다 7월 미국의 물가 상승이 둔화될 거란 기대가 컨센서스이긴 합니다. 그럼 큰 일이 없다면 물가 상승도 둔화되고 경기도 뭐 별로 안 좋아지고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라고 하셨으니 그럼 금리는 뭐 그냥 대강 이 정도 올리고 말겠네요. 그렇게 봐야 그게 됩니까? 최근에 한 달의 예. 채권 시장의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이 예상이 깨진다면 어떤 일 때문에 혹시 깨지겠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아주 나쁜 케이스는 지금 금리를 더 올리지 지금 정도에서 금리 상승이 멈춰지면 별 탈이 안 난다라는 건데 네. 이미 어딘가에서 이 금리를 이기지 못하는 쪽이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 한국도 뭐 많이 사업장이 멈춰진 데 멈추고 많거든요. 있죠. 예. 이제 이게 터진다면 아주 나쁜 의미에서 이제 인플레 걱정이 아니고 뭔가 위기가 생기면서 이제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네. 하나의 시나리오이고 또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그래도 인플레라고 하는 게 경제적 해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인플레를 이건 꼭 잡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특히 미국 연준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저는 미국 경제도 주름이 잡히겠지만 금리 올리는데 어떻게 주름이 안 잡히겠어요. 근데 주름이 잡히긴 다른 나라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미국보다? 아마 예. 저 일본 같은 나라가 이럴 거예요. 막 엔화가 약해져서 이젠 엔저가 좀 나쁜 엔저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네. 전 일본 중앙은행 사람들은 미국도 이러다 말 거예라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올가을이나 올 연말 정도 되면 미국의 긴축 강도도 완화가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이 고비만 넘기자라는 생각인데 저는 올해 뭐 한 4분기에 미국의 연준이 내가 계속 강하게 갈 거야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되게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너무 단순화시켜서 네. 말씀드린 감은 있지만 미국 경제가 적당히 둔화되는 게 제 네. 생각에는 다른 나라들에게 종합적으로 좀 좋다. 나은 거 아닌가. 물론 미국 경기 둔화가 가져오는 뭐 비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만 조금 좀 나빠져서 네. 미국도 좀 생각을 좀 가다듬고 하는 게 우리도 좋지. 지금처럼 계속 금리 올리고까지 끌려 올라가고 그러면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세계 경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 전해주신 이야기는 요약을 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나 방향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미국의 경기가 꺾이는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물가도 뭐 곧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뭔가 다른 변수로 계속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 나오면 이것은 좀 문제 심각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까지 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런 고부채 구조는요.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있었죠. 음. 또 우리가 굉장히 나쁘게 인플레이션의 경기가 나쁜 스태그플레이션도 오래전이지만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고부채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어떤 중앙은행이나 관료들도. 예.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촉매제가 좀 금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금리가 높아졌을 때. 네. 높아졌을 때 위기가 올 수 있다. 부채 때문에. 네. 미국이 금리를 혹시라도 더 올리게 되면 네. 그리고 뭐 연말까지는 올린다는 게 컨센서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미국 때문에 따라 올려야 됩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도 많고 네. 그래서 한 요만큼만 올렸으면 좋겠네. 딱 요 네. 정도가 적당하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네. 미국이 올리면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네. 낮은 금리를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 미국이 금리가 더 높고 미국보다 낮은 걸? 예. 그래도 괜찮다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정책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게 한 3번 정도가 있어요. 예. 2000년대 초에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1.50%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 별일이 없었는데 사실 그때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 예. 우리가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졌을 때 외자가 빠져나갈 거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채권의 금리를 보고 들어온 자금이 금리가 높은 나라가 있으면 글로 가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네.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2000년대 초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채권을 많이 안 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국고채 수익률 이런 것들을 봤던 것도 외환위기 이후로 정부가 부채도 지고 하니까 국채를 발행한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균형 재정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국채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는 한국 국채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의미가 없고 2006년도에 미국과 한국 금리 차가 한 1%포인트 또 가깝게는 2018년도에 0.75%포인트 미국이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두 시기 모두 자금 유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0.75에서 1%포인트 높더라도 외자 유출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외자가 안 빠져나가는 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국과 미국만 존재한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네 빠져나가자 네.
그래도 3% 넘는 이자를 받습니다. 미국은 더 높잖아요. 아니죠. 이제 미국이 한국보다 낮아졌고요. 시장 금리는. 예. 근데 그래도 미국은 한국보다 더 높죠. 저 음. 비슷하죠. 예. 근데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국가신용등급도 낮습니다. 예. 근데 일본 국채를 사면 이자율이 0.2%밖에 안 됩니다. 예. 재정 위기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한국 정도 수준이고요.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 그래도 재정 건전성으로 한국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럼 한국을 팔고 갔을 때는 갈 데가 없어요. 미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미국으로 가더라도 전 세계가 미국과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나름의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분산 투자 차원에서 그 예를 나라 들면은 환율도 고민해야 한국과 되니까. 미국 두 개만 있으면 미국 1등이에요. 예. 근데 한 30개가 경쟁을 하는데 미국 1등, 한국 2등이라 그러면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산 투자 아니고 오직 미국으로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이 그나마 대안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돈이 안 빠져나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도.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경험해봤던 거는 미국 금리가 한 1%포인트 차이까지는 그래도 이탈이 없었는데 네. 이거보다 더 벌어졌을 때 그러면 안 빠져나갈 거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네. 본질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에서 멈춰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고만하고 멈추려면 네. 지금까지도 금리 왜 올렸어요? 라고 물으면 물가 잡으러 네. 올리는 거잖아요. 몰라요? 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테니 네. 물가가 좀 잡혀야 미국도 금리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 이제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 상승률 같은 거에 민감히 반응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경기가 둔화가 되면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최근 경기 둔화 그 자체가 네, 물가를 앞으로 죽이는 요인이다. 수요가 아무래도 둔화가 될 테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물가 상승의 둔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 개별 원자재 가격을 보면 이건 이미 약세장으로 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30-40%씩 밀렸고 오늘 새벽에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 나타난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될 거다라는 한번 기대를 좀 가질 수는 있는 그런 변화들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물가가 그럼 예상대로 잡히고 미국도 금리를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그러면 다시 내릴까요? 혹시 금리를?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더라도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다른 요인들 지금 우리가 보면 명백하게 세계화의 후퇴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 뭐 반도체 밸류체인이 막 바뀌고 있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뭐 인센티브를 주죠. 세제 혜택도 주고 합니다만은 원래부터 미국이란 나라는 장사하기가 좋은 나라였죠. 그 뭐 재산권의 보호라든가 좋은 나라였는데 그렇게 좋은 나라였다 그러면 왜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겠어요. 지금의 밸류체인 재편은 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펠로시 의장이 오면서 이게 뭐 경제 논리가 아니라 다른 가치가 지정학적 긴장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을 이끄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비효율적으로 세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으로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관계가 나빠졌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원자재를 가지고 막 압박을 하는데 가스 같은 걸로 그러면은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를 다른 데서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류비니 뭐니 전부 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럼 지금까지 이제 물가가 낮았던 거는 제 생각에는 세계화의 힘이 컸습니다. 그거 후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의 진보. 뭐 아마존이 혹은 뭐 우리나라의 쿠팡이 굉장히 낮게 싸게 편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그동안 안 올랐다면서요. 기술의 진보가 영향을 준 거 있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이런 박리담의 비즈니스는 저는 그런 종목들이 궁극적으로는 세계화의 수혜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술의 효율이 시장을 넓혀 나가면서 박리담회로 이익을 많이 끌어내는 건데 저는 이런 기업들이 세계화의 후퇴에 본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쪽이고 아마존이 열심히 물가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물가였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함부로 수입해 오기도 어렵고 네. 중국에서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네. 비싸도 멕시코나 근처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니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과거처럼 물가가 낮아지긴 힘들 거다. 또 그런 쪽은 물가를 지금까지 세계화는 물가를 낮추는 힘으로 기능했는데 예. 지금은 어느 정도는 물가를 좀 높이는 요인으로 예전의 세계화 시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됐잖아요. 네.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데서 만들고 음. 물류비까지 고려해서 물건을 팔면 됐는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그 중국에서 뭐 낸드 공장을 증설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우리가 계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보면 제가 살아온 어른 돼서 살아온 세상이 세계화의 시대였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물가를 낮추고 했던 힘인데 그 힘은 많이 약해지는 것 같고 기술의 진보도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인플레를 막는 힘으로 어느 정도 작동을 했지만 그동안에는 본질적으로 이제 비싸게 만들고 아마존은 만들 수 있는 판을 제공해 준 거예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싸게 만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송할게라는 건데 지금 가장 싸게 만드는 힘 자체가 약해진다 그러면 아마존이 궁극적으로 인플레를 막긴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 4차 산업혁명이란 게 우리 시대의 혁신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과거의 기술적 진보보다는 조금 저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과 그 이전의 기술 혁신은 가시적인 발명품이 있었어요. 세탁기, 에어컨. 그렇죠. 그거는 2차 산업혁명이죠. 예. 전기. 예. 1차 산업혁명은 동력이었어요. 기차 이런 네. 것들이었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또 뭐 인터넷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발명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의 더 진화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저는 기술의 진보가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의 그 동력 기관의 발명도 매우 본질적인 아주 대단한 발명이었지만 예. 수십 년 지나면서 기차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라서 지금도 뭔가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기존 기술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뭔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다기보다 기존의 경제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파이가 커지지가 않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그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우리는 편해졌잖아요. 아마존. 예. 근데 아마존의 성장은 기존의 유통업체들의 후퇴와 미국의 백화점들 뭐 다 아주 유서 깊은 백화점 많이 망하고 뭔가 이게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던 타다. 기존의 택시 하시는 분들과의 충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새로운 수요를 과거의 기술의 변화처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의 수요를 억누르고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뭔가 많은 걸 가져오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파이가 커지지는 않았다는 게 저의 해석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싸게 만들어진 상품, 세계화에 기반한 것을 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계에 이걸 바꾸긴 다다랐다.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우리가 물가가 없이 살았던 지난 30년의 세상을 아주 뭐 좀 단순한 기준으로 보니 세계화가 기술 혁신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물가를 떨어뜨린 힘이. 중국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네. 전 세계로 뿌린 덕분에 네. 그동안 물가를 저물가였고 그걸 우리가 즐겼는데 네. 이제 그건 안녕이다. 안녕이죠. 그러면 왜 지금 세계화의 후퇴가 나타날 거냐 보면 저는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그 효율적인 생산이 예. 이미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 중국이 꼭 싸워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음. 중국이 갖던 경제적 기능이 약해지면서 사이가 나빠졌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아. 저 힘으로 만드는 힘이 약해졌고요. 네. 또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막 미국으로 자금이 또 유입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도 약해졌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변화를 꾀하고 있는 혹은 변화가 나타나는 중국이 네.
싫은 거예요? 아니면 이젠 이용할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뭐 서로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를 보통 2차 세계화라 그러고요. 예. 1차 세계화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입니다. 근데 그때 1차 세계화 시대에 1870년부터 1차 세계대전 나기 1914년까지의 한 40여 년의 시기를 유럽 사람들은 벨에포크라고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분업 구조였어요. 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로 착취했지만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매우 효율적인 수직적인 분업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전쟁도 없었고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막 그 예술도 부흥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라서 벨에포크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나? 저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시절의 고점에서 고점이고 또 그 뒤늦게 성장을 하는 뒤늦게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를 나중에 만들었던 이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네. 좀 끼어들 수 기존의 것을 뺏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런 돼서 갈등에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1차 세계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냥 유럽 구미권의 나라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좀 착취해서 맞았던 구조인데 네. 그 구조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전 싸웠다고 해석을 합니다. 요즘도 비슷하게 보시나 근데 봐요. 지금의 세계화는 그때와는 다르죠. 그때는 수직적 세계화고 예. 지금은 수평적 세계화였죠. 뭐 식민지 이런 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수평적 세계화에서도 뭔가 이거를 이끄는 힘이 약해지면서 그 표현이 저는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 트럼프에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저물가도 안녕, 저금리도 안녕. 뭐 물론 이제 8, 9% 이런 물가는 그건 아니겠죠. 기저효과만 생각하더라도 예. 뭐 그렇게 지속되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음. 우리가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했던 그런 상황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될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거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네. 저는 못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이 어느 정도가 될지 지금까지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은 한 2% 물가 오르는 거는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기준점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내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일 것 같고 그런 금리가 네.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아주 많이 떨어지면서 또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 물가 수준의 금리도 대강 맞춰야 되니까. 물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건의 가치잖아요. 예. 금리라고 하는 우리가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높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도 확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낮추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참 세상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우리가 그동안 물가 제로 물가 뭐 제로 금리 저성장 이걸 뚫고 오면서 네. 아유 물가가 좀 조금이라도 3%만이라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이유는 네. 물가가 그렇게 오른다는 건 뭔가 세상에 활력이 돈다는 증거이기 네. 때문에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재밌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는 왜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 이게 걱정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한 3, 4% 정도의 물가가 계속 지속된다는 건 세상에 활력이 돌아서 지속되는 물가가 아니라 뭔가 효율이 깨지고 네. 세계화가 깨지고 네.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 네. 우리가 바랐던 그 활력 있는 경제에서 나타나는 건전한 물가 상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예. 저는 뭐 세상은 우리가 투자나 경제 활동이나 본질적으로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예. 그런 세상은 없었고 물론 우리가 얼마 그렇겠죠. 전까지는 물가가 또 안 오르는 것 자체가 또 걱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물가가 오르는 또 시각으로 보면 그때가 또 좋아 보이지만 네.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미국 연준도 고압 경제 말하면서 물가 올려야 돼. 이게 불과 3년 전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게 균형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우린 또 거기 적응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네. 아주 아름답거나 그렇지는 서로가 않으나. 공조로 그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균형은 아닐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만들어지면 저는 특히 투자자는
또 거기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뭔가 활기나 활력에 따른 고물가가 아니라 이상한 결과에 따른 고물가라도 그래도 고금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세상은 적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방송된 내용들 중에서 다시 들어도 좋을 만한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편집해서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또 들려드리는 손에 잡히는 경제 하이라이트 제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일요일 아침에도 뵙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